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복집사예요. 네, 올해 마지막 달에 이달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국내 소설 한 권, 그리고 해외 인문도서 한 권 가져왔습니다.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병철 교수님의 관조하는 삶입니다. 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뉴스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평소보다 자주 보게 되는데요.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은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그리고 새해는 또다시 찾아오겠죠.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달의 책을 또 한 권씩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김기태 작가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아마도 이 책은 많은 분들께서 소문으로 접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고, 국내 소설 중에서 올해 가장 화제작이라고 한다면 단연 김기태 작가님의 이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중반쯤에 이동진 작가님께서 이 책을 이달의 책으로 선정하면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문학계, 평론계에서도 찬사가 이어지면서 각종 문학상을 휩쓸었어요. 젊은 작가상을 시작으로 해서 동인문학상과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설가들에게 가장 영예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 2위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런 입소문과 많은 수상 경력에 힘입어서 여러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북튜버들이 앞다투어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올해의 책으로 이 책을 많이 뽑기도 하더라고요. 이동진 작가님도 올해의 책에 이 책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에 대한 찬사와 소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마지막 달에 이르러서야 읽어보게 되었고, 역시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을 받은 작품, 소문이 도는 작품은 남다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의 특별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게 하고 문학상을 안겨주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매력을 뽑자면 저는 시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가장 최신의 문학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굉장히 시대가 빨리 변하잖아요. 유행도 빨리 변하고 유행과 문화를 쫓아가기도 버거운 시대인데, 그러면서 뭔가 예전과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꼭 집어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달라진 점을 통찰력 있게 집어내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문학이나 철학이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예전과의 이질감, 그럼으로써 나는 어떠한 점에서 곤란함을 느끼고 어떠한 점이 혼란스럽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문학이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말 탁월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21세기에 인간은 어떤 점에서 그 불안과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왜 방황하는가, 어떤 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인간의 행동의 변화에서, 그리고 인간 내면의 심리에서 아주 미세하면서도 적확하게 포착해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의 평론을 쓰신 평론가 분께서는 이 책의 매력을 평범함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그것이 예전과 어떻게 다른 평범함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시일성이나 시대성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해설의 제목이 평범한 자는 들어오라 라는 제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방황하고 혼란해하는 모든 평범한 자들이 읽어보면 깊이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소설이다. 그래서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책의 매력에 대해서 먼저 살짝 짚어볼까 해요. 그의 소설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것은 차이를 두루뭉술하게 흐리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소설은 평범함의 의심스러움을 전제하고 그것의 다양성과 비일관성을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므로 각각의 소설이 평범함을 구체적으로 다루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평범함을 규범처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실제로 여기 실린 소설들이 전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규범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함의 색깔이 다 다르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예전에는 없던 그런 이상한 평범함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평범하다라는 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상한 이질감, 이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각 이야기마다. 그러면 그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세계, 즉 공공재, 공유지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모든 것에 값이 매겨지는 세계에서 평범하면 얼마나 값싼 것이고 때로는 얼마나 비싼 것인가. 사회의 한편에는 남다른 개성과 능력을 개발하라는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평범하고 무난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라는 강한 압력이 존재한다. 한쪽에는 평범함을 넘어서라는 압력이 존재하고 한쪽에는 평범함에 도달하라는 압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이중의 압력은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지만 달성할 수도 없는 특징으로 만든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평범함이라는 것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강요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평범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범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돼버린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도달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제가 말하는 이질적인 평범함의 느낌 같은 것인데,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양극화, 극단성, 뭐 이런 것일 텐데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누리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굉장히 특별한 삶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시기보다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규정화된, 규범화된 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델이 사라졌다 그럴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야.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 간에 공유된 그런 삶의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정된 삶을 원하는데 그 안정된 삶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이를 20세기와 21세기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20세기는 이성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 그리고 안정적인 시대라 그럴까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면 21세기는 감각의 시대, 물질의 시대, 개인의 시대, 그리고 고립의 시대, 환경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달려가는데, 막상 그러한 삶에 도달했을 때는 매우 불만족스럽고 다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치 굉장히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느끼는 그 불만족스러움, 그래서 퇴사를 해도 그건 그거대로 너무 불안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이라 그럴까요? 그런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삶에 처한 청년들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총 9편의 단편 소설을 싣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편교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특색 있다. 주인공의 나이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청년에서부터 중산층, 아이돌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인물들의 다채로운 삶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다채로운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시류하고 문화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아이돌 문화가 젊은이들의 문화의 지배적인 문화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돌의 팬덤 문화가 자주 등장하고 그들이 쓰는 말투나 약어, 유행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설에서 등장하지 않을 법한 그런 단어들, 문체들도 많이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읽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전형적인 문학적 문체가 아닌 지점에서 느끼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런 점은 예전에 박민규라는 소설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소설가인데 그분이 새로운 소설의 문법, 문체를 도입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당시 인터넷에서 쓰는 말들을 많이 가져와서 소설에 차용했었는데 박민규의 소설이 생각나는 그런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모든 인물들이 각자가 처한 특정한 환경에서 혼란과 방황을 겪는다는 이야기고요. 느낌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소설의 주인공들이 무언가를 계속 부여잡고 싶어 하는데 손에 잘 안 잡혀서 헛헛해하는, 허무해하는, 공허감에 시달리는 그런 이야기라 그럴까요? 그래서 각각의 등장인물이 매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게 되는 마음인데,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읽는 사람도 매우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똑같은 그런 허무한 느낌, 공허한 느낌에 시달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마치 배고파서 무언가를 막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허기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소설들의 이야기 줄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시원한 결말을 내지 않아요. 매우 절망적이지도 매우 희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답답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지 않는 소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몇몇 소설, 전조등이나 태엽은 12와 2분의 1바퀴, 팍스 아토미카 같은 소설은 조금 실험적인 소설이라 그럴까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줄거리가 별로 없고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지만 그 이질감의 정체를 전혀 얘기해주지 않는 미스테리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김기태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이 여러 측면에서 읽는 재미가 있고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소설집이 지금의 시대에 평범함의 특이함을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보편성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허무함,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래서 어떤 일을 일궈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있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무언가를 일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다시 계속 반복되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까뮈의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돌을 들어 올려서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진 돌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삶에서 오는 허무함. 나는 왜 계속 이 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는 데서 오는 당황스러움, 당혹스러움,
이런 느낌도 이 소설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존적인 질문에 맞닥뜨린 인간들의 방황?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나의 노력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건네는, 그래서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보편성을 그리고 있는, 그래서 문학의 보편성도 획득해내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소설 속에 포함된 문장들을 몇 가지만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등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누운 채로 지인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훑어보고 뜻없이 포털의 스크롤바를 내렸다. 내일의 날씨는 맑을 예정. 러시아 병력은 수상한 움직임. K-팝 걸그룹은 빌보드를 정복.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었다. 조회수가 높은 글을 열어 천천히 읽었다. 나다움을 찾아 퇴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다움을 유지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볼까요? 나답게 살기 위해 비혼을 선택했어요. 글은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뭐냐고? 라고 소리내보고 크크 웃었다. 그것 또한 언젠가 본 드라마 주인공을 흉내낸 것이었으므로 그는 다시 크크 웃었다. 그리고 자기다운 게 뭔지 생각하다가 자기답게 사는 게 지겨워졌다. 네, 이 문장은 이 소설 전체의 정서와 느낌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누운 채로 스마트폰 하면서 이런저런 뉴스들, 콘텐츠들을 막 스크롤을 올려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정신과 내면 세계도 파편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과 삶도 파편화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편적인 느낌을 받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뭔가가 지나가는데 딱히 내 것은 없고 내 안에 잡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그만큼 파편적이고 고립적이다. 그 가운데서 나다운 것, 나의 것을 찾기는 너무 힘들다. 계속 나다운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느낌? 기반이 사라진 느낌?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작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미래는 여전히 닫힌 봉투 안에 있었고 몇몇 퇴근길에는 사는 게 한결같았다. 미미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워 담았고 그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불확실하지만 원대한 행복을 상상했다. 네, 그런 불확실성의 느낌, 불안함의 느낌, 불확실하지만 원대한 행복을 상상하는 지금 시대의 그 불안정함, 그런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이네요. 그리고 로나 우리의 별이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서 로나가 아이돌이거든요.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떤 특정 가수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저는 아이유가 떠올랐어요. 아니면은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인 아이명이라는 가수가 떠올리기도 했고 아마도 이 작가님께서 아이유를 모델로 해서 이 소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소설에 보면은 요즘 인기 있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죠. 나는 솔로. 그 나는 솔로를 차용한 연애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 점들이 또 재밌는 소설들입니다. 이 소설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나가 질문했듯 만약 당신이 단지 생존하기 위해 그렇게나 일하는 데에 지쳤다면 더 많은 삶을 사랑하고 창조하는 데에 쓰고 싶다면 자신이 자유로운 인간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우리다. 우리의 별 로나가 애고한 대로 그 노래의 제목은 우리는 가능하다이다. 여기서 그 갈 길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부여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여잡는 대상으로 아이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로나라는 아이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까지도, 그래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BTS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도 감안한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태엽은 12와 2분의 1바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왜 시도도 안 해봤을까? 나도 파도를 탈 수 있지. 그래, 나는 파도를 탈 수도 있어. 이 파도라는 말이 많은 것을 상징할 텐데
파도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한 파도가 나의 삶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고 삶의 생동감을 넘치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매우 위험하죠. 그런 이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해설에 등장하는 문장을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너무나 특별하고 희귀한 것이 된다. 모든 것이 계산과 경쟁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네, 이 말은 너무너무 제 가슴속을 파고드는 문장이어서 제가 꼭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문장이기도 해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고 모든 것이 계산과 경쟁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일은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랑이 소중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그런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이 소설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공감과 위안이 될 수 있는 소설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의 관조하는 삶입니다. 한병철 교수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럽에서도 국내에서도 유명해지셨고 그 이후로 많은 철학 에세이, 철학 입문도서를 출간해 오고 계십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철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고요. 저 또한 피로사회 이후로 한병철 교수님의 책을 여러 권 탐독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는 제가 읽었던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제가 올해의 입문도서로 뽑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책 관조하는 삶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어봤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책이 철학 에세이라고 분류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철학 전문도서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병철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책 중에 그 얇은 책들 시리즈가 있잖아요. 문학과 지정사에서 나온 피로사회도 거기서 나왔고 그 이후로 아름다움의 구원이나 시간의 향기나 등등의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시리즈들은 그래도 조금 읽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말 에세이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짧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그 이후에 출간됐던 책들, 특히 이 김영사에서 나온 시리즈들이 또 여러 권 있는데 그 책들은 조금 전문도서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낯설 수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이 책 안에 챕터들 중에서 행위에서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 결핍, 행위하기의 열정 이 챕터들은 논문에 가까운 그런 철학적인 글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이데거 철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거나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철학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 책의 첫 장 무의의 풍경들과 마지막 장 도래하는 사회는 에세이와 같은 그런 글쓰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책의 부제가 무의에 대하여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무의 그러니까 인위, 자귀 이런 말의 반대말이겠죠.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애써서 무엇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을 무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장자와 노자라는 철학자가 무의의 삶, 무의의 철학을 펼친 분들이시고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저는 let it be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비틀즈의 많은 명곡들 중에서 let it be라는 명곡이 있죠. 그 비틀즈의 let it be에 보면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님이
나에게 던진 지혜의 말이 레릿비다. 그런 가사가 등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민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고민에 대한 대답이 레릿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혹은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안간힘을 쓸 경우에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사태를 관망하는, 아니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조하는 태도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최근에 제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래서 레릿비라는 말을 떠올리거든요. 무의라는 말을 떠올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버려둬 보자. 일단은 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해요. 어떤 것이 탁 해결되진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위안이 되는 마음이 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무의, 레릿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게으름 혹은 가만히 있음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을 애써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통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의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적극적인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읽어내겠다는 진념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안, 특정한 일,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태도, 삶 전체를 바라보는,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가치관, 마음가짐,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지만, 특정 목표를 너무 설정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안간힘을 쓰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됐을 때 너무 실패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목표를 이루면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숨막히는 목표와 성과의 삶, 그 목표와 성과가 계속 반복되는 삶, 그 반복되는 지치는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잃어가고 관조하는 삶, 여유 있는 삶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가치, 여기서는 존재의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존재하는 삶, 이런 것들을 잃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병철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 이 디지털 시대,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가속화되는 시대, 가속적으로 빠르지만 무언가 계속 더해지는 가산적인 삶이지만 내가 얻어가는 것은 없는, 그래서 나는 텅 비어가는, 매우 빠르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빈곤해지는, 벌거벗은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빈곤해지는 나, 벌거벗은 삶을 살게 되는 나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작가님이 꾸준히 얘기해 오는 그런 이분의 철학적인 지향점, 이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살아있는 삶의 가치,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조금은 심화된, 전문화된 철학 전문 도서에 가까운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피로사회나 혹은 제가 작년에 얘기 드렸던 서사의 위기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한 번 더 나아가는, 이분의 철학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책에 등장하는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첫 챕터 무의의 풍경들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거든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이 없으면 새로운 야만이 발생한다. 침묵은 말을 심화한다. 고요가 없으면 음악은 없고 단지 소음과 잡음만 있다. 놀이는 아름다움의 정수다. 자극과 반응의 패턴, 욕구와 충족의 패턴, 문제와 해답의 패턴, 목표와 행위의 패턴만이 지배할 경우 삶은 생존으로, 벌거벗은 동물적 삶으로 쪼그라든다. 네, 무시무시한 말들이죠. 여기 침묵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침묵은 말을 심화하고 고요가 없으면 음악은 없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소음과 잡음,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침묵의 세계라는 그런 책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목적 없고 효용 없는 것 덕분에, 고의로 장황한 것 덕분에, 비생산적인 것, 애들러 가는 것, 궤도를 벗어나는 것, 남아도는 것, 아무 것에도 유용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종사하지 않는 아름다운 형식들과 몸짓들 덕분에 있다. 느긋한 산책은 곧장 걸어가기나 달려가기, 행진하기와 비교할 때 호화롭다. 무의의 예식성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활동하긴 하지만 무언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무언가를 위하지 않음, 목적과 효용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의의 핵심 본질이다. 이것은 행복의 기본 공식이다. 네, 장황한 것 덕분에 삶이 같이 있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책을 장황하게 쓸데없이 길게 소개하는 이 컨텐츠도 그런 무의의 맥락에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문장이네요. 모든 것이 단기적이고 호흡이 짧고 근시안적으로 되어버린 이 서두름의 시대에 무의는 희귀하다. 오늘날 모든 곳에서 관철되는 것은 소비주의적 삶꼴이다. 그 삶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욕구를 즉각 충족시킨다. 우리는 기다릴 끈기가 없다. 그 끈기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익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단기적 효과, 신속한 성공이다. 행위는 축약되어 반응이 된다. 경험은 옅어져 체험이 된다. 느낌은 빈곤해서 감정이나 흥분이 된다. 우리는 오로지 관조적인 주의 앞에서만 열리는 실제에 접근하지 못한다. 네, 여기 등장하는 말이 이 책의 띠지에서도 추출한 말이기도 하고 이 책 전체를 가장 대표하는 문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섬뜩해지는 그런 문장이네요. 우리는 너무 서두르고 빨리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빈곤해져 가고 감정과 흥분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너무 섬뜩하네요. 무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발 디딘 바닥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공간을 지각한다. 삶은 관조 모드로 전환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흔들이처럼 삶의 은밀한 존재 근거로 돌아간다. 삶이 삶 자신을 발견하고 응시한다. 삶이 삶 자신의 깊은 내재성에 도달한다. 무의가 비로소 우리를 삶의 비밀에 입문시킨다. 앞에 소개해드린 소설집에서 제가 바닥이 없는 삶, 기반이 없는 삶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기반 없이 흔들리는 삶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조 모드로 삶의 내재성에 도달하는 삶,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에, 기반이 없는 시대에 하나의 구원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튼튼하게 해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실현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기를 숭배하고 경건히 예배한다. 그 예배에서 모든 각자는 자기 자신의 성직자다. 네, 한병철 작가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 디지털 시대의 그런 진정성의 상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잃어가는 그런 디지털 문화의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 태양이여, 오 너희 부드러운 바람이여, 그때 나는 외쳤다. 내 심장은 오직 너희 곁에서만 형제들 사이에서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축복받은 자연에 점점 더 거의 끝없이 내주었다. 자연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주 기꺼이 아이가 될 테고, 자연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더 적게 알고 순수한 빗살처럼 될 것이다. 네, 이 시는 독일의 헬덜린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헬덜린은 시인이지만 독일의 철학자라고 분류되기도 하고
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이기도 해요. 특히 하이데거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관조하는 삶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인위적인 삶이라기보단 자연의 자연스러운 삶이 관조하는 삶의 그런 리듬과 형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도 시골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조하는 삶, 느린 삶, 여유 있는 삶, 평온한 삶,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매일의 일상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떤 일 때문에 도시에 나가게 되면, 제주시나 육지에 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어느 곳을 봐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당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져 있고 정신이 맑았을 때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하고 그 집중된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정신이 너무 없으면 무언가를 계속 보고 듣고 말하는데 무엇 하나 건져가는 것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조하는 삶, 무의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그냥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맑은 정신 상태에서 무언가를 오로지 집중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표현하는 그런 삶이 무의의 삶, 관조하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도 막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런 인위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내 마음에 차오를 때 그 차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된 무엇이 더 자연스럽고 나답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무언가 집약된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 그러면서도 무언가가 집약된 그런 표현들을 또 마찬가지로 나는 자연스럽게 관조하면서 집중해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너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서둘러서 빠르게 무언가를 섭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반성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권의 조금은 심오한 소설과 인문도서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쫓아가는 내 모습은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나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너무 장황하게 소개를 했지만 그런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달의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의 책을 선정을 또 해야 될 텐데요. 이달의 책을 모아서 그 중에서 또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